미국의 대다수 지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DC는 화씨 97도, 남부는 11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에 16번의 대형 총격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15명이 사망하고 9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구촌이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통에 여전히 짓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 가짜 우편물로 텍스 리펀드를 타갈하며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월부터 1년간은 월 상환금을 내지 못해도 연체나 디폴트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찜통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 가장 뜨거웠던 하루로 기록됐는데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화씨 97도, 섭씨 36도까지 올라간 폭염이 일주일이나 지속되고 있고 플로리다 잭슨빌은 화씨 110도, 섭씨 4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대다수 지역에서 가마솥 찜통 폭염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4일은 지구의 전체 평균 기온이 가장 뜨거웠던 날로 기록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5일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지구온난화로 전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1.25도, 화씨 2.25도나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는 바람에 지구촌에선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미국의 다수 지역이 가마솥, 찜통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5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7도, 섭씨 36도까지 치솟아 불볕더위가 지속됐습니다. DC 일원에서는 94도에서 9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일요일까지 지속되고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약간 내려가겠지만 그때에도 92도 내지 9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5일 미 전역에서 가장 기온이 높게 올라간 지역은 플로리다 잭슨빌로 무려 화씨로 110도, 섭씨로는 4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플로리다 대부분 지역에선 100도를 넘어 110도에 육박하는 세 자릿수 기온이 내주 화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은 화씨 109도, 섭씨 43도, 달라스는 화씨 105도, 섭씨 41도를 보였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화씨 104도, 섭씨 40도의 불볕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양평이 37도, 서울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이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간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4일에는 5,700만 명이, 5일에는 5,400만 명이 위험한 단계의 폭염을 겪어 자칫하면 치명적인 건강 위험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단계의 폭염은 화씨 103도에서 122도 사이, 섭씨로는 39도에서 무려 52도 사이까지 치솟는 경우에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때 폭염에 노출되면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한 단계 낮은 요주의 단계의 폭염은 화씨 90도에서 103도 사이, 섭씨로는 32도에서 39도 사이인데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요주의 단계의 폭염에서도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이 가능한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247주년 독립기념일 연휴에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솔스버리, 필라델피아, 텍사스 포스워스 등 14개 주에서 16번의 대형 총격 사건들이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94명이 부상당하면서 축제를 비극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수요일 새벽 1시 직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무차별로 총격을 가해 9명이 부상당했고 메릴랜드 솔스버리에선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볼티모어에선 일요일에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축제가 곳곳에서 총격 사건으로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뀐 악몽을 겪었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만 13개 주와 워싱턴 DC 등 14개 주 지역에서 2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매스 슈팅, 대형 총격 사건이 16번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9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에서도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자정을 넘겨 5일 새벽 1시로 향하는 심야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무차별로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C와 메릴랜드 경계와 가까운 미드 스트리트 노스 이스트 거리에서 운행 중이던 짙은색 SUV가 잠깐 스탑하더니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던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9세와 17세 청소년을 포함해 9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인 자정 무렵에 메릴랜드 솔리스버리에서는
독립기념일 블록파티에 모인 젊은 층을 향해 총격을 가해 10대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으나 용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볼티모어에서는 일요일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져 18세와 20세 젊은이 2명이 사망하고 28명이나 부상당했습니다. 볼티모어 총격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1명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는 월요일 밤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5세 소년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40대 남성으로 사건 당시 권총과 AR 자동 소총으로 중무장하고 방탄조끼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텍사스 포트워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화요일 밤 루이지애나에서는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벌써 330번의 매스 슈팅,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신기록을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통에 여전히 짓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에서 연속금리 인상으로 물가 급등을 진정시키고 있지만 현재도 물가 상승률이 미국은 4%, 한국은 3.3%, 유로존은 6.1%, 남미 아르헨티나는 무려 114%로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고물가 고통은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세계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정점에서 연속금리 인상 등으로 많이 진정시키고는 있지만 아직은 예년보다 2배 이상 높은 고물가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1년여 동안 10번 연속 금리 인상으로 5월 현재는 4%까지 진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는 5월에 대도시 물가인 CPI 소비자 물가로 4%, 연준이 선호하는 저녁의 소비지출 물가인 PCE로 3.8%까지 둔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낮추려면 2025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는 올연 말 5.6%, 내년 말 4.6%, 후년 말 3.4%로 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현재 3.3%로 일본의 3.2%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대륙을 보면 캐나다는 3.4%이고 브라질은 3.9%, 멕시코는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을 보면 스웨덴이 9.7%로 높은 물가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은 7.9%로 높은 편이고 유로존은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는 아르헨티나로 현재 물가 상승률이 무려 114.2%를 기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터키의 물가 상승률이 39.6%나 되고 중남미 콜롬비아는 1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 8.7%, 호주 7.0%로 비교적 높은 물가고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는 물가 상승률이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현재 0.2%로 묵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낮은 경우 성장도 냉각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도 바람직하진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IRS 국세청이 보낸 것처럼 꾸민 가짜 우편물로 텍스 리펀드를 타갈하며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새로운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RS는 일반 편지가 아닌 카드보드 봉투에 담아오는 가짜 편지를 조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사본과 은행 계좌 정보, 사회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타가지 않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액이 10억 달러 이상이 있다는 IRS의 발표에 맞추어 이를 노린 리펀드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이번에 가짜 우편물까지 납세자들에게 보내 청구하지 않은 텍스 리펀드가 있으니 청구하라고 권고하고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RS는 사기범들은 진짜 편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USPS 우정공사의 일반 우편이 아니라 카드보드 봉투에 편지를 담은 특별 우편물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타가지 않은 텍스 리펀드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에게 명료하게 나오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 정보, 전화번호, 사회보장 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이 보내오는 우편물 속 편지에는 IRS 마크 등이 새겨져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으나 가짜 IRS 전화번호를 써놓고 있으며 때론 이상한 부호나 서로 다른 글자체가 섞여 있다고 IRS는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우편물을 받고 신상 정보를 보내오는 납세자들에 대해 신분 도용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IRS는 경고했습니다. IRS는 이상한 국세청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도 신상 정보를 회신하지 말고 이들이 보내오는 이메일과 텍스트상의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이상한 가짜 편지로 의심될 경우 phishing@irs.gov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RS는 만약 진짜 국세청 편지를 받았을 경우 즉각 회신하지 말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들과 상의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새로운 세금 환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 배경은 IRS가 현재 청구하지 않은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텍스 리펀드 15억 달러를 찾아가도록 리펀드 청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 2019년도 소득을 세금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 150만 명이 15억 달러의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며 7월 17일까지 신고하라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세금 보고할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인 150만 명이 15억 달러의 리펀드를 찾아가지 않고 있어 1인당 $1,000씩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세제 혜택 대상자이면 리펀드 액수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IRS에 따르면 2019년도 소득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텍스 리펀드는 $893로 계산됐습니다. 그러나 EITC라는 근로소득공제 대상자들은 $6,557나 리펀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년여 만에 재개되는 학자 융자금 월 상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돕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은 연체나 디폴트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 상환을 못해도 이 기간 중에는 연체나 디폴트로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되지 않고 과태료도 물지 않게 되지만 이자는 계속 추가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서 대학에 다니며 융자받은 4,360만 명이 10월 1일부터 3년 만에 월 상환을 재개하게 되면서 상당수 연체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일종의 구호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민 4,360만 명은 9월에 상환이 재개돼 고지서를 받고 10월부터 1인당 평균 393달러를 매달 상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평균액보다 많은 수백 달러씩 상환을 재개해야 돼서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크 업종 등에서 해고 태풍을 맞은 수만 명, 수십만 명과 관리회사들이 바뀐 대상자들이 월 상환 재개 시 큰 곤경과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 구호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월 상환금을 내지 못해도 딜링퀀시, 연체나 디폴트, 지불 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체나 디폴트가 발생해도 신용평가 기관들에는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링퀀시, 연체는 상환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3개월이 넘으면 디폴트, 지불 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연체 또는 디폴트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은 별도로 물리지 않게 되지만 이자는 지속적으로 추가됩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구호 조치는 모기지 회사 등 민간에서 시행했던 포비어런스, 즉 지불 보류와 같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년간 연체와 디폴트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배경은 팬데믹 기간 중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되는 학자융자금 월 상환으로 매달 수백 달러씩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CFPB, 즉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학자융자금 빚에 대한 월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4,360만 명 가운데 5명당 1명권인 20%인 1,000만 명 가까이나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민들은 이미 13명당 1명이
다른 할부금을 연체 또는 디폴트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고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자체 판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월 상한을 제때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 이내 연체나 3개월 이상의 디폴트로 간주하지 않고 신용점수를 폭락시키지 않게 보고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년 동안 매월 상환을 무조건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월 상환을 서둘러 제기하라고 CBS 뉴스는 권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